네. 일단은 뭐 제 소개는 따로 이제 안 해도 뭐 잘 아시니까 일단 바로 그냥 강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각시곡 쓰기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을 매일 쓰는 분들이 작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책 한 권 내고 뭐 그다음에 자기가 책을 냈다고 작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글을 안 쓰시는 분들도 막 그냥 계속 나는 작가입니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게 개인적으로 그냥 좀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작가라고 하면은 그래도 계속 글을 쓰고 그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책을 내고 아니면 뭐 블로그에 계속 연재를 한다거나 그런 게 중요한데 지금은 누구나 책을 내는 시대가 됐고 또 누구나 SNS에 글을 쓰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자기 브랜딩을 위해서 이제 책을 내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자기 홍보를 위해서.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좀 선배님들 편하게 매일 자기 자신만의 글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닥치고 글을 쓰자. 이런 의도로 시작을 하게 된 어,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은 한번 그냥 적용을 해보시면서 이미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딱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한번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 말씀드렸지만 5년째 됐고 만 6년째 아니 6년째 계속 글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한 지금 한 5,100개, 200개 정도가 블로그에 올라가 있고요. 그 글 뽑아서 또 뭐 원고를 쓰고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총 11권의 책을 출간을 하게 됐고 지금도 새로운 원고는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계속 그냥 투고하고 계약하고 계속 읽고 쓰는 삶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왜 하고 있는지 또 오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한번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제가 글을 쓰는 게 좀 이게 제가 2017년에 썼던 글이거든요. 4년 전에 그 블로그에 있던 글을 쓴 건데 그때도 이제 그 글쓰기 실력을 향상하려고 요 정도 분량으로밖에 안 썼어요. 근데 되게 지금 보면은 좀 그때도 글이 좀 초라하고 초라하지만 아니지만 좀 계속 이제 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선배님들은 어떠세요? 왜 글을 쓰세요? 한번 채팅창에 내가 글을 쓰는 이유를 한번 좀 그냥 한두 줄이라도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왜 글을 쓰세요? 혹시? 지금 내가 글을 쓰는 게 왜 글을 쓰는지 그냥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냥 편하게 내가 지금 글을 소통을 위해서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네 그쵸 네, 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강의를 요새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다들 알고 있을지 모르는데 9년 전에 이제 네 번째 해고를 당하면서 인생의 큰 나락으로 떨어졌었고 그때만 해도 전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 탓 세상 탓만 하고 세상이 저를 버린 줄 알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한테 너무 울분이 많았던 거예요. 막 불평, 불만만 많았고, 그냥 세상에 대한 분노만 가득해가지고, 막 이제 계속 안 되는 거를 밖에서 찾았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었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되게 욱하고, 다혈질이고, 좀 감정 조절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을 글을 쓰면서도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면서도 많이 울었어요.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좀 여성분들이 이성적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남자지만 조금 약간 이제 여성적인 감수성이 조금 많다 보니까 뭔가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도 봐도 잘 울어요. 나이가 또 들어서인지 모르겠는데, 누군 갱년기라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저도 좀 쓰면서 이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분노하고 이랬던 게 남 탓 세상 탓만 했던 게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좀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나를 제대로 알게 됐고 쓰다 보니까 좀 괴로움이 있게 되더라고요.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위로도 받고 치유도 되고 쓰다 보니까 또 계속 쓰다 보니까 저기 선배님들이 제 글을 보고 좋아하게 되고 막 이렇게 뭐 또 잘 썼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 조금씩 제가 좀 성장한 그런 무기가 됐고 아마 여기 지금 선배님들 보면 원희연 선배님이나 뭐 윤재 대표님이나 뭐 민정 후배님이나 윤서 씨나 뭐 다 보면은
글을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매일 쓰는 글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게 글쓰기도 하나의 성장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제 글을 보고 힘을 얻거나 감동을 받았다, 뭐 공감을 얻었다, 감동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게 계속 글을 쓰게 하는 이유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들도 단 한 사람이라도 내 글이 도움이 된다, 공감이 됐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계속 글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도와주는 글을 쓰자는 거예요. 자신만의 글을 쓰지만 남을 도와주기도 하는 글을 쓰면서 계속 쓰다 보면은 그게 이제 글을 쓰게 하는 힘이 된다. 작가의 가장 큰 보람이 뭐예요? 독자들이 내 글을 봤을 때 막 호응해주고 좀 도움이 됐다, 위로가 됐다. 그 한마디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글을 썼던 이유가 뭐 처음에는 저를 알기 위해서, 괴로움을 읽기 위해서 다 했지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위로를 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한 100명이 있다면 뭐 한 50명이 안 튀어도 상관없어요. 50명이라도 나를 좋아해 주는 글을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위해서 계속 쓰고 싶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좀 만나게 됐어요. 뭐확 바뀐 건 아닌데 제가 40, 39, 38에 시작했던 그 글쓰기가 44이 된 지금 한 6년대 됐을 때 보니까 제 부록때 이제 40을 지나는 그 터널에 저는 글쓰기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40이 넘으면 인생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직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 왜 30대 때 요새 막 직장 생활도 보면은 40대 중반이 되고 뭐 4, 5정 5, 6도라는 얘기 나오면은 직장 생활도 언제까지 할지를 막 그게도 그렇고 이 40대라는 게 계속 뭐 부록이라고 하지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거꾸로거든요. 어떤 유혹에도 되게 흔들릴 것 같고 막 모든 게 막 무너질 것 같고 그게 그렇잖아. 30대 40대가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도 그 터널을 지나셨지만 아직 가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저는 제 마음, 그 지금 10년의 삶이 그래도 좀 그나마 그 글쓰기라는 거를 하나 붙잡고 가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좀 살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한테는 좀 새로운 삶을 만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지금 선배님들 보면 왜 글을 쓰는지 지금 보니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을 남겨두려고 네, 나 자신을 찾고 싶어. 다 맞는 말입니다. 일단 기록을 해놓으면 남으니까 그래서 글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쓰셨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 정의는 이거였어요. 선배님들이 살아왔던 기억과 그다음에 그 기억이 어떠세요? 옛날에 우리 어 희정 선배님 같은 경우도 옛날에 제가 살았던 그런 일이 그 기억에 10년 전 오늘 기억이 나세요? 뭘 했는지 특별한 기억이 아니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게 기록을 안 하면 기억은 순간이지만 기록은 남는데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그 10년 전의 기억을 그리고 지금 문희 대표님 같은 경우도 만 10년 전에 뭐 학교에서 그때 뭐 신입사원이 있거나 뭐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치면은 그때 기억이 나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면 그냥 똑같이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했을까? 그 정도 줄기만 기억이 나지. 기록을 안 했으면 내가 그날에 뭐 했는지 모르죠. 민정후변도 그렇고. 뭐 결혼하고 이런 날은 특별한 날은 기억이 나겠죠. 뭐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 뭐 연애를 했던 뭐 그런 큰 기억들은 있는데 자잘하게 내가 뭘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거기에 지금의 내 상상력을 더해서 살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나가고 잊혔던 내 기억에 지금의 내 상상력을 더해서 다시 발견하고 다시 해석하는 작업이 글쓰기다. 그래서 모든 글쓰기는 옛날의 내 기억,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 내 기억과 희미했던 내 기억과 플러스로 지금 나의 상상력이 지금 내 시점에 나의 그 살을 붙인 상상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쓰다 보면은 그때 일이 팩트긴 팩트인데 플러스로 조금 더 이제 뭐 독자들한테 뭐 공감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뭐 어떤 요소를 주기 위해서 좀 살을 더 붙이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지금 글이 옛날에는 내가 되게 힘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에 그 힘든 일을 다시 꺼내서 글을 써보니까 그래도 그게 나한테는 힘이 되었네.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플러스 상상력을 더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글쓰기라는 게. 그래서
글쓰기 왜 글을 쓸까요? 왜 아까 내가 글을 쓰는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왜 글쓰기일까? 제가 여러 책을 봐가지고 봤는데 한 가지로 기결이 되더라고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위대한 유명인사들이나 위인들이 꿈을 기록하고 일기를 썼다고 해요.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 영혼의 대화로. 그 플러스로 아까 우리 원희 선배님 말씀대로 나를 남기고 싶어서. 옛날은 어때요? 우리 지금은 할 수 있는 그 SNS가 많잖아요. 영상도 찍고 그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매체들이 남길 수 있는 매체들이 많잖아요. 유튜브 영상도 찍을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옛날엔 어땠어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글. 그냥 종이에다 기록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말하고 글하고 또 틀린 게 뭐예요? 말은 한번 내뱉으면 날아가니까 흔적도 안 남죠. 근데 글은 어때요? 쓰니까 남죠. 그러니까 글로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그런 사람들도 소크라테스도 다 자기네들 이거를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사상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들조차도 매일 꿈을 기록하고 일기 쓰면서 기록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은 날아가지만 글은 남기 때문에 자기들도 되게 불완전한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매일 글을 쓰고 일기를 쓰고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기록을 남기고 그렇게 해서 그 위인들도 유명 인사들도 지금도 그렇고 그 영혼의 대화라는 게 그거래요. 나하고 또 다른 나. 그러니까 또 다른 지금 황상열이 있지만 글에서는 또 다른 나의 자아. 서로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런 대화를 글쓰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매일 꿈을 기록하고 쓰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내 꿈을 펼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으면 나 자신을 또 찾고 누적이 되고 이런 게 이제 다 한 번에 연결이 된다는 거죠. 기록을 하면 남는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글을 써야 내 삶에 대해서 그 흔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글쓰기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좀 실질적인 부분인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의 브라운 대학이라는 데서 인용을 했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좀 의역을 했어야 되는데 직역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읽어보면 말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글쓰기는 뭐냐? 대학과 직장 및 지역 사회에서 기하의 업무, 학습, 지성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이다. 어떠세요? 정은지 대표님이나 원희정 선배님도 그렇고 우리 민정 선배님도 그렇고 윤 선생님도 그렇고 학교에서 지금 일할 때 뭘 하세요? 문서 작성하시죠? 학교 다닐 때는 뭐 했어요? 우리 숙제하면서 계속 쓰잖아요. 글쓰기는 가장 기본적인 그 학교든 업무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쓸 줄 알아야 뭔가 보고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뭐 제안서를 쓰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문서를 만드는 그 문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글쓰기다. 그리고 글쓰기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한다. 글을 쓰다 보면은 황당열이라는 사람, 원희정이라는 사람, 정은지라는 사람, 뭐 이민정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딱 보면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성향이 드러나거든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구나. 아니면 되게 좀 감성적인 사람이구나. 아니면 되게 치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글이 쓰다 보면 진짜 저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글쓰기는 어때요? 이건 좀 발이 좀 안 맞는데 뒤에 것만 보세요. 글쓰기는 당신의 생각을 가시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어떠세요? 말을 그냥 하면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하게 되면 말은 되게 꼬여요. 근데 이거를 글이라는 거는 말을 정리해서 이렇게 써보면은 내 생각이 좀 굉장히 좀 가시적으로 만든다라는 게 정리가 좀 된다라는 거죠. 내 생각을 글로 옮기다 보면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글쓰기는 기록으로 남다 보면은 여기 보면 영구적이란 말이 그게 이제 계속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제가 말을 원래 되게 조리게 잘 못했어요. 근데 글을 쓰면서 이걸 갖고 말하기를 해보니까 장황하게 막 이렇게 말을 하면 장황하게 되니까 이게 막 상사들한테도 혼나고 그래서 막 보고할 때 너는 그러면 핵심이 뭔데?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막 변명해서 막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려고 제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일단 써가지고 그냥 딱 보고할 것만 한 세네 줄로 해가지고 그냥 써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읽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웬만하니까 잘 안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말로 이렇게 장황한데 글로 옮기다 보면은 내 생각을 좀 가시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 다음 거랑 연결된 게 이거예요.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사실, 추론, 의견 사이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사한테 보고할 때도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말을 하니까 상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독자들한테도 그냥 막 써가지고 던져면 독자들이 혼란스러운데, 글을 써보고 또 고치고 또 생각하면서 쭉 쓰다 보면은 말하고 글하고 틀린 거는, 글은 결국에는 내가 이게 사실이고 이게 의견이고 이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말이 좀 어려운 분들은 글을 써서 차라리 좀 이렇게 표현을 해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글쓰기는 가치 있는 질문을 던지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도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고민이나 어떤 퀘스천이 떠올랐다 그러면은 그 답, 그 앤서, 답을 그냥 기록을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뭔가 이렇게 질문이 뜨잖아요. 왜? 육하원칙을 써놓고 그 답을 다 하나씩 적어봐요. 그럼 적어놓다 보면은 적다 보면 또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하다 보면 또 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방법을 찾을 때 기록을 하면서 뭐 마인드맵도 뭐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쓰면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런 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조금 더 가치 있는 질문을 나한테. 그래서 한번 써보시라는 게 그게 좋다라는 거죠. 쓰다 보면 계속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 들었지만 독자와 자신에게 내 복잡한 입장을 설명하는 능력을 키운다. 이게 아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상사한테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장황하게 돼서 그건 뭔데? 근데 독자와 자신한테 글을 딱 써서 간단 명료하게 심플하게 내가 한 가지 주는 한 가지 글만 써가지고 이거를 딱 정리해서 딱 얘기를 하면은 그걸 딱 보고, 아,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상태구나. 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글쓰기는 오히려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말할 거를 한번 생각해서 정리해서 쓰다 보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피드백 하실 때 뭐 어떤 일이나 다른 사람 피드백을 자기만의 피드백을 하셨어도 글을 한번 써가지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뭐든지 한번 걸러서 가는 게 글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말하는 거는 그냥 나가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한번 쓰면 어때요? 한번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가 돼서 피드백 할 때도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돼요. 그 다음 얘기가, 피드백을 줄 때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거꾸로 제가 뭐 은지 대표님이 나한테 쓴 글을 피드백을 해주세요 이랬는데, 제가 말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말로 하다 보면은 제가 봤지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도 이게 그냥 얘기가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써보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걸 읽든가 아니면 일단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말을 하게 되면 제가 체크해서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냥 말하듯이 그냥 딱 하지 마시고 말을 일단 정리를 한 다음에 글로 옮겨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쓰려면은 독자 요구를 예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시다 보면은 그 독자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쓰고 싶은 글만 쓰니까 독자들이 안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글을 계속 쓰다 보면은 남한테도 도움이 되는 글도 쓰고 독자를 위한 글을 쓰려고 하다 보면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독자 요구를 예상한다는 게 뭐냐면 조금 이제 글을 독자들이 읽었을 때 재미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 그 작가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 글을 통해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구체적으로 묘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하다 보면은 그 글쓰기 능력이 이제 좀 머리가 좀 확장이 되고 좀 이렇게 유연성이 생긴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꼭 한번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혹시 선생님 어떤 아이디어나 이렇게 글감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제가 이거 수첩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글감 노트거든요. 저는 이 글감 노트를 항상 그 적고 다녀요. 그 아이디어를 생각이 나면은 여기다 이렇게 적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뭐 복잡하긴 한데 그냥 자신만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갖고 제가, 아, 오늘은 이 글을 써야 되겠다, 저 글을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항상 기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쭉 나머지는 뭐 다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 아이를 키우시니까 아마 다 아이를 키우시면은 만약에 아이들한테 훈육을 하게 되면은 그게 그냥 막 혼내시지 마시고 아이들 혼낼 때도 그냥 아이들의 잘한 점, 뭐 단점을 한번 적어 보신 다음에 그걸 갖고 한번 야, 너의 장점은 이건데 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좀 이게 그냥 막 화 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글을 쓰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화가 막 났는데 글을 쓰게 되면 좀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나를 좀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가 글쓰기에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쓰기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의사소통 사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건 뭐 뻔한 얘기죠. 글을 쓰다 보면은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또 이게 뭐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또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장황하게 한 게 아니라 글을 쓰면서 정리가 되고 내가 어떻게 좀 사고를 잘 하게 되고 이렇게 다 정리가 된다. 그렇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좀 뭐 되게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글을 쓰는 이유는 딱 네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나를 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치유하다 보니까 저는 자존심이 되게 셌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쓴 글을 보고 글을 쓰다 보니까 독자들이 제 글을 보고 아, 힘이 돼요. 막 이래서 자존감이 좀 이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책을 내는 대한민국 1%의 책을 출간했던 진짜 작가가 될 수 있다. 글을 쓰다 보면. 선배님들도 계속 쓰다 보면은 책을 낼 수 있다. 지금 여기 봐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충분히 지금 원고를 잘 쓰셔서 컨셉만 잘 잡으면 어떤 책이든 낼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 네 번째로 계속 그 글을 쓰다 보면은 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콘텐츠를 뭐 지금 내가 뭐 콘텐츠가 없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선배님들이 갖고 있는 글을 쓰시다 보면은 콘텐츠 자체를 내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계속 쓰셨으면 좋겠다. 근데 글쓰기는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일단 쓰자는 거예요. 어떠세요? 글쓰기 어려우세요? 아직도 어려우세요? 글쓰기가 어렵다 1번, 쉽다 2번.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다들 잘 쓰고 계시네. 근데 저도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쓰면 어려워요. 근데 일단 쓰자는 거죠, 그냥. 여기서 제가 멈추면 오늘 그냥 강의 끝나고 닥치고 쓰기 쪽내면 돼요. 쓰지 마십시오, 그냥. 근데 일단 쓰자는 거죠. 그럼 글쓰기가 어떻게 진화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선배님들 만약에 그냥 이제 원희 선배님이 쓰고 싶다. 나는 근데 일단 쓰자고 했는데 아, 뭘 쓰고 싶어. 이게 이제 초기 단계예요. 그 다음에 뭐 책을 보고 뭐 강의를 듣고 이제 뭐 하면서 좀 쓸 수 있다는 마음을 이제 막 또 가지게 되죠. 막 초반에 일단 써요. 근데 내 글이 막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지워.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럼 쓰고 싶어요. 아, 난 쓸 수 있어. 또 써요. 아, 아니야. 또 돌아가요. 거기를 이제 더 좀 깊게 나가기 위해서 아, 그래. 뭐 유명한 뭐 강홍 작가님이나 뭐 하여튼 뭐 저나 뭐 어떤 사람들의 강의를 좀 들어보자. 뭐 유튜브를 보자. 뭐 글쓰기 책을 봐가지고 요령과 기술을 익혀요. 그러니까 이게 접목이 돼서 쭉 쓰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어려움을 딛고 계속 쓰다 보면은 작가가 되는 거고 쓰는 사람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책을 낸 사람이 작가가 아니라 매일 쓰는 사람이 작가라 하니까 이렇게 쭉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쓰고 싶고 쓸 수 있는데 일단 써요. 그 다음에 썼는데 내가 좀 부족해. 그러면 어떤 요령과 기술을 익혀가지고 계속 적용을 해요. 그 다음에 계속 쓰다 보면은 뭐 책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블로그에 계속 내 기록을 남길 수 있고 뭐 칼럼을 쓸 수도 있고 뭐 매거진에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된다. 이렇게 이제 글쓰기는 진화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게 혼자서 이게 만약에 혼자 쓰는 작업이긴 해요. 근데 혼자 쓰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글을 써도 이게 좀 글 쓰는 게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냥 잠깐, 아까 근데 글 쓰기는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미 여전히 내가 쓴 글을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기가 부끄러우신가요? 어떠세요? 부끄럽다 1번, 나는 아니다 2번. 한번 쳐보시겠어요? 다 1번 나오시는 건 아니죠, 또. 1번이요? 7 곱하기 10은 뭐죠?
101번. 아, 1이 10개라는 얘기인가요? 10배. 1.5. 그래서 저는 은지 대표님은 근데 글을 잘 쓰셔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처음에 글을 쓸 때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특히.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내 글을 다른 분에게 보여주기가 부끄러우니까 이제 그 쓰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특히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내 글을 봤을 때 내 블로그에 와가지고 내가 썼던 흔적을 막 보면은 아 이거 괜히 부모님이나 이거 내 남편 뭐 내 아내 또 막 내 친구들한테 괜히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공개로 돌리거나 아니면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좀 자기의 아픔 같은 걸 또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걸 괜히 올려가지고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 써야 할까요? 아까처럼? 그러면 쭉 낼까요? 오늘까지 딱 하고 그냥 다 환불해 드리고 그냥 그럴까요? 그게 일단 저는 글을 쓰기에 앞서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과 말부터 좀 자유스러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작가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이제 글을 쓴다는 사람이고 작가라고 하면은 나를 드러내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 지인들이나 주변이나 인터넷 댓글 같은 경우 되게 소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책을 내게 되면 내가 아는 지인들 그 한 1%, 2%의 그 한 10명, 뭐 30명, 100명? 그 정도 진짜 친한 지인들 빼고 나머지 불특정 다수의 99%가 나를 모르는 99%가 내 책을 볼 거거든요. 내 글을 볼 거고. 근데 굳이 그거를 왜 신경을 쓸까요? 그냥 내 글을 쓰면 된다. 왜? SNS 포스팅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나 SNS 글을 올리는 시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근데 내 글을 뭐 지인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싫다고 안 쓰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저는 그런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시선으로 또 좀 자유스러워지고 나를 드러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내 글을 싫어할 수 있어요. 나 아는 분들은 네가 무슨 글이냐. 뭐 희상 선배 같은 경우는 막 친구분들이 야 네가 무슨 글을 써. 뭐 저는 그랬거든요. 제 친구들이 글 쓰고 책 쓴다고 하니까 야 네 주제에 네 일이나 똑바로 해. 자꾸 되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너무 저는 그 오기가 생겨서 계속 썼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런 사람은 소수다. 다른 또 누군가는 내 글을 통해서 우리 은지 대표님도 글을 쓰시는 것 같고 투비 리치라는 사람이 이 글을 보면서 내가 어, 무슨 실용적인 지식도 있고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지식도 있고 그리고 오아시스 민정부행 같은 경우도 뭐 자기가 글을 썼지만 그 글을 보면서 같은 뭐 그 여자들이 또 같은 아줌마 그 세대들이 내 글을 보면서 같이 공감도 할 수 있고 잘 썼다 못 썼다가 아니라 내 글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러니까 공감을 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 자체는 어차피 나를 토해내는 과정이에요.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진짜로요. 저는 저 성향 자체가 원래 좀 솔직해가지고 저는 욕을 먹어도 상관 안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 읽어보시는 모르겠는데 이 제 두 번째 책이에요. 미친 실패라는 책인데 이 책에 2017년도에 나왔던 책이 이제 4년 정도 됐는데 이 책에 제가 와이프가 이 책을 안 읽었어요. 집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이 책에 실패담을 담았는데 주구장창 막 뭐 실패했다 이랬는데 다 무건 얘기밖에 안 되니까 제 옛날에 연애했던 그 여자들 얘기와 실패담 얘기를 같이 담았어요. 여자 독자들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옛날에 딱 보면은 옛날에 일부지만 결혼 전에 제가 어떤 여자와 연애를 하고 뭐 만나고 헤어지고 또 한 명은 이제 좀 아픈 기억이 있고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죽어가지고 한동안 방황했던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얘기 있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뭐 희장 선배님, 은지 대표님이나 뭐 저기 민정 선배님도 남편이 글을 썼는데 옛날 여자 얘기를 썼어.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 나중에 집사람이 이제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출간했다는 얘기를 듣고 갖다 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 어머니랑 여동생은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막 그랬는데 와이프도 아냐. 근데 모른대요. 나중에 이제 쓱 봤더니 그 얘기를 여동생한테 들었나 봐요, 집사람이. 그러니 뭐 집에서 술 먹다가 그때 저녁 먹다가 이제 좀 술을 한 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보더니 책을 딱 던져 미쳤냐? 내가 옛날 남자 얘기 쓰면 좋겠냐, 당신은. 근데 제가 그냥 저는 사실 이제 그거를 의도한 게 그런 의도를 했었죠. 아까 여자 독자들을 좀 사로잡으려고 제 얘기를 쓴 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미스매칭? 저는 그러니까 좀 집사한테 좀 그 책을 낼 때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좀 그런 게 그거예요. 누구는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지인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근데 이 책을 내가 안 냈으면 제가 작가로서의 등단도 못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내고 나서부터 자기개발 작가로서의 좀 영역을 넓혀갔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글을 통해서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쓰자라는 거예요, 글을. 저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정면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쓰는 글이 되게 뭐 남들이 봤을 때 이런 글을 왜 써?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세요, 그냥. 무시하고 그 시선들을 다 무시하고 회피하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마음으로. 지금 뭐 은지 대표님 같은 경우도 블로그 엄청나게 활성화됐고 뭐 희정 선배님 같은 경우도 지금 쓰시면서 내 글이 남들한테 후배들한테 뭐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런 글만 쓰자라는 거예요. 나쁜 글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인 글을 쓰는 게 우리가 글쓰기를 대하는 자세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무엇을 써야 할까? 이거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그냥 주제를 드리면 생각이 잘 나세요? 생각이 잘 안 나실 거 저도 그래요.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자. 이미 글은 이미 주제는 다 나와 있어요. 사랑, 뭐 죽음, 행복, 뭐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주제들은 다 있잖아요. 그게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본질적인 주제들은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을 플러스 나만의 스토리로 집어넣자. 나만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내 경험을 넣어가지고 글을 바꿔보자. 원희정만의 스토리, 정은지만의 스토리, 이민정만의 스토리, 강유성만의 스토리. 그런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잖아. 인생 스토리가 선배님들한테. 그 스토리를 이미 있는 주제에다가 나의 새로운 관점으로 꾸겨 놓자. 그렇게 한번 써보자. 그럼 쉽죠?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걸 갖고 새롭게 잠깐 봐가지고 그렇게 좀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일단 써보자. 그 다음에 네 가지로 한번 줄여보자. 내 일상을 돌아보고 관찰하자. 지금 내 일상을 보고 관찰하고 오늘 만났던 사람, 오늘 만났던 사물, 오늘 만났던 뭐 어떤 꽃, 뭐 이런 것들 그런 내 일상에서 만나고 뭐 이렇게 일어났던 그런 사건 상황들을 관찰해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해서 한번 써보자. 이게 뭐였어요? 이게 모으면은 에세이 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놓으면 매일 조금씩 자신 일상을 써서 모으다 보면은 제가 어제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모아서 나중에 책 쓰기에 쓰실 때 만약에 뭐 은지 대표님도 어떤 책을 쓰시나 그러면은 지금 모았던 그 블로그 글들이 그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책 원고에 넣을 수가 있어요. 넣고 나서 구성만 잘하고 쭉 길게만 더 쓰면은 그게 한 꼭지 원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간을 안 내서 내가 원고를 따로 안 쓸 필요가 없다. 빼쓴 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을 일단 적어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자유스럽게 뭐 제 방에 있는 분들이 어떤 자유주제로 글을 쓰시는 분도 있고 지금처럼 뭐 댓글을 첨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글도 있고 플러스로 선배님들이 쓰고 싶은 글들 뭐 희정 선배님도 은지 대표님도 다 본인들이 또 쓰고 싶은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온라인 글쓰기로. 그런 걸 잘 모아 놓으셔요. 모아 놓으시되 일상을 넣어서 일단 내 일상을 넣어가지고 한번 써보자.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지금 누구 엄마, 누구의 아빠, 아니면 어디 뭐 회사의 과장, 뭐 부장, 뭐 이런 직함이 또 있잖아요. 어디 그 지금 나를 있는 내가 아니라 그냥 외부에서 보는 외부에서 보는 그런 역할만 계속 살다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린 사람들은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훌쩍 지금 아이들이 뭐 이제 고등학생 되고 대학에 들어갈 쯤 돼야 아니면 좀 빠를 수도 있고 아이들이 혼자 자립할 수 좀 돼야 잃어버렸던 나를 찾고 싶다 이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한번 내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뭘 좋아할까? 나는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게 뭐였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지금 안녕.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뭐 24시간 동안 내가 또 뭘 떠들 수 있는 주제가 뭘까? 잊고 지냈던 원희정, 정은지란 내 본질은 뭘까? 이런 이름을 찾아가지고 한번 그냥 적어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럼 그게 나중에 결국에는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좋아하는 콘텐츠랑 연결이 돼서 그걸 갖고 또 계속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독서를 왜 할까? 글을 왜 쓸까? 내가 24시간 떠들 수 있는 주제가 뭘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찾았던 주제들이 땅 보니까 내가 하는 일도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선배님을 갖고 있는 땅 검토해가지고 땅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고 이런 것도 보니까 메신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만약에 뭐 은지 대표님 같은 자기 개발을 잘하니까 엄마들한테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런 걸 책으로 내도 되고. 아니면 우리 희정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살아왔던 이제 그 후배들한테 내가 어떤 3040 후배들한테 어떤 이런 그 노하우 같은 거, 애들을 어떻게 잘 키우냐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다 나한테 질문을 끌어내면은 그런 것들이 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민정 후배님 같은 경우는 내가 집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글을 써도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질문을 던지면 답이 나오다. 그럼 거기서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연장선상에서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주제를 쓸 때 내 경험을 그냥 끌어내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미 있던 주제인데 나만의 경험과 나만의 스토리를 넣자. 지금 다 자기만의 스토리를 갖고 계시잖아요. 어떤 주제를 쓰더라도. 그런 걸 넣자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뭐 행복이라는 글을 썼다고 치면 지난번에 쓰신 거 보니까 뭐 옛날에 나는 행복을 잘 몰랐다. 뭐 자기 옛날에 얘기 쓰면서 뭐 지금 뭐 희정 선배님 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이들이 뭐 소소하게 지금 현재 일상에서 나는 행복을 느끼고 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내 경험이잖아. 내 지금 하고 있는 그 집에서 주말에 누가 라면을 끓여줬는데 난 그 라면 자체가 행복이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내 경험을 일상하고 끌어내서 써보자. 그러니까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하자는 거예요. 그 네 번째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신저. 초보가 왕초보를 알려주는 시대. 중수가 초보를 알려주는 시대. 고수가 하수를 알려주는 시대. 저도 제가 글을 조금 더 써왔기 때문에 선배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경험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니까. 아니, 뭔가 이렇게 막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 더 써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 거꾸로, 만약 은지 대표님이 뭐 재테크나 어떤 뭐 분양이나 뭐 이런 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셨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또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4번 같은 경우가 어떤 책이 되겠어요? 실용서가 되겠죠. 재테크 책이나 뭐 땅에 대한 뭐 알려주는 방법, 뭘 하는 방법, 뭐 육아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남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글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건 꼭 기억하세요. 사실과 느낌을 구성하되 다시 말하면 처음에 왔을 때는 내 경험, 그다음에 감정, 결론, 의미 부여 이 구성 방식을 따라라.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에는 남의 글과 뒤에는 나의 글로 써라. 가장 쉬운 게 책에서 읽었던 이 구절 있잖아요. 남의 글이라는 게 책에 나온 그 구절을 쓰고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인용이죠, 인용. 책에 나오는 인상 깊은 구절을 쓰고 그 밑에 나의 글 한번 써보세요. 그게 가장 수월하게 쓸 수 있는 글쓰기 방법입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끝나고 나서 이 자료랑 영상은 지금 녹화 중이니까 다 올려드릴 거예요. 과정 끝날 때까지 계속 보세요. 그래서 이래서는 끝나는 게 아니니까 오늘 듣고 또 궁금하시면 찾아보고 듣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제 독자들을 위해서 왜 어떻게 쓰냐면 독자들을 위해서 쓰자는 거거든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내 눈앞에 뭐가 보이세요? 황상열이 보이죠? 황상열이 생긴 거 한번 묘사를 해보세요. 눈이 찢어졌다. 생각보다 얼굴이 좀 부었네, 아침에 보니까. 이런 거를 그대로 한번 묘사해서 적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앞에 보는 우리 대표님 아이도, 되게 귀엽네. 뭐 이렇게 눈앞에. 그러니까 생생하게 글은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글, 그러니까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글이 좋다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한번 묘사를 해보세요. 그냥 나는 내가 오늘 밥을 먹었다 이게 아니라 그 밥을 먹는 뭐 식탁의 표현도 해보고 앉았는데 아이가 막 되게 신경질을 낸다. 막 이런 것들을 대화체, 대화를 구성도 해보고 어떤 상황도 묘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야 글이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느낌을 표현하는 게 감성적 묘사라고 하는데 선배님들이 지금 내가 졸리다, 하품이 난다, 뭐 슬프다, 기쁘다 이런 거를 그냥 내가 기뻤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 내가 기뻤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내가 누굴 만나서 저기 앞에 보니까 되게 어제 사귀자고 했던 내 남자친구가 앞에 보인다. 그 사람이 다가온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성적 묘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키는 뭐냐? 글을 어떻게 써야 할까는 나만의 글이 아니라 독자들을 위한 글을 쓰는 걸 하되 그게 묘사예요, 묘사. 그냥 그 읽는 사람이 지금 이 화자가, 이 작가가, 이 저자가 어떤 글을 그 독자에게 보여주고 싶은지 그런 거를 갖고 묘사를 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는 사물이나 이런 거는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해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겪었던 경험들도 그런 것도 그냥 묘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지금 느낌 같은 경우는 아까 슬프다, 졸리다 이런 거는 그냥 졸리다, 슬프다를 직접적으로 쓰지 마시고 그거를 그 상황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가 남자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기뻤다 이 한 줄을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내가 남자친구를 어제 그 고백을 받았다. 뭐 이런 그런 걸로 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서 독자들이 이걸 읽었을 때 이 저자가 지금 되게 기쁘구나. 되게 즐거운 상태구나. 아니면 슬프구나. 이런 상태를 느끼라게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제 개념을 넣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구분을 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선배님들 지금 제가 글을 썼을 때 뭐 10년 전에 뭐 예전에 누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뭐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뭐 했다, 뭐뭐 했었, 뭐뭐 했다, 하였다, 뭐뭐 한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어미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게 시제로 투입해가지고 좀 글을 왔다 갔다 해도 그게 좋은 글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지금 내 현실하고 연결시키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뭐 워킹맘이다. 그러면 뭐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 앞으로 육아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뭐 내 행복이 뭘까? 뭐 사랑이 뭘까? 그러면 지금 내가 워킹맘으로 살면서 힘들지만 난 애를 키우는 그고 내가 일을 하는 거기서 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지금 내 현실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글을 쓰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독자가 좀 생각나게 묘사를 잘 하라는 묘사를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 자 보세요. 묘사를 잘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오감 글쓰기라는 게 있어요. 오감에 가는 모든 것을 써라. 보세요. 시각 보이시죠? 제가 보이시죠? 잘생긴 제가 보이시나요? 별로예요? 잠이 온다고요? 하품하시죠? 그게 냄새가 나는 무슨 냄새가 날까? 뭔 냄새가 나겠어요? 무슨 호레비 냄새가 나겠지. 그리고 미각 모든 음식이나 말은 이게 어떤 맛이 날 거다. 글도 다 미각적인 청각 들리는 걸로 쓰자. 촉각 많이 쓴 모든 걸 쓰자. 이게 오감 글쓰기인데 한번 보세요. 좀 오그라들 수도 있어요. 감성 글쓰기 하나인데 바람이라는 제 내용이 쓴 거예요. 보세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간다. 제가 집에서 그 지하철가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걸어가면 1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쭉 보면 겨울로 들어오는 초입 보다 보니 바람도 차갑다. 어때요? 차가운 건 어떤 거예요? 촉각이죠. 촉각적인 느낌을 쓴 거예요. 오늘은 비까지 와서 더 추운 느낌이다. 근데 그래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걸어가면 기분은 상쾌하다. 그러니까 기분이 상쾌한 거니까 촉각적인 이제 쓰는 거고 그다음 보세요. 바람이 얼굴에 쭉 눈을 감고 느껴본다. 귓속으로 휘하는 건 이건 뭐예요? 청각이에요, 청각. 청각적인 글쓰기인 거죠. 더 또렷하게 들린다. 나를 스쳐지나면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오감 글쓰기를 쓰면서 이거를 한번 내 그 주제하고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근데 사실 이런 글이 뭐예요? 옛날에 싸이월드에 옛날에 막 하면 막 이불킥하고 막 무슨 갑자기 자기 막 좀
감성이 확 들어왔을 때 쓰는 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감 글쓰기가 이 감성, 그러니까 이 5가지 감성을 기르는데 최고인데 이 오감 글쓰기를 쓰다 보면은 묘사하는 방법이 되게 탁월해져요. 그래서 한번 이 오감 글쓰기를 한번 해보는 건 좀 어떨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번 이건 꼭 해보세요. 오감 글쓰기 이렇게. 지금 만약에 원희 선배님이 나갔을 때, 지금 나갔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뭐 카페, 전경이나 아니면 내 눈앞에 풍경을 한번 글로 이렇게 써보세요. 그게 감성적인 글쓰기에 많이 들기도 하지만 묘사하는 데 되게 탁월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글만 많이 쓰시는 분들은 꼭 한번 써보세요. 다른 글쓰기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장은 어떻게 하자. 문장은 보세요. 선배님도 지금 잘 쓰고 계시는데 문장은 딱 그것만 기억하세요. 짧게 쓰고 쉽게 써라. 단문으로 쓰자는 거예요. 단문으로. 짧게. 나는 뭐뭐를 뭐뭐 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아시죠? 나는 오늘 황상열 작가의 강의를 들었다. 황상열 작가 얼굴을 보니 별로더라.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뭐뭐 했고, 뭐뭐 했으며, 뭐뭐 했다. 이게 아니라 그거를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이렇게 계속 문장을 짧게 짧게 나눠 보시라는 거예요. 왜? 문장을 짧게 나눠야 읽기 쉬운 글이 되는 거예요. 가독성이 있다는 거죠. 문장이 길어지면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글을 한번 쓰잖아요. 그러면 태고할 때는 항상 문장부터 줄여요. 뺄 건 빼고. 그래서 문장은 짧게 쓰고 쉽게 써라. 아시겠죠? 좀 지루하게 하실 텐데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글쓰기가 좀 수월해지시니까 좀 하나씩 좀 볼게요. 글쓰기를 이제 진짜 이제 글들이 들어갔죠. 만약에 선배님들이 제가 드린 질문을 딱 받았어요. 아침에 카톡으로 질문을 받았는데 아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막막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글쓰기 향상에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딱 주제를 받으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지. 원희정이라는 사람, 정은지라는 사람, 이민정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곽윤이라는 사람이 그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인생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배님들 각 지금까지 그 뭐 30년, 40년, 50년 그 갖고 왔던 살아가면서 그런 인생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인생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만약에 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내가 삶에 대한 행복이 뭘까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가치관에 이런 거를 한번 먼저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행복할 때 내 인생이 어땠을까? 내 가치관은 행복하고 어떤 관련이 있지? 내가 행복한 게 남편과 사랑, 아니면 친구의 우정, 뭐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냥 다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저는 질문을 먼저 이렇게 써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막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그냥 행복이라는 주제가 있으면 그냥 몇 개를 갖고 있는 두세 개 정도 이렇게 한 줄씩 써본 다음에 키워드를 거기다 질문을 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세요. 그럼 내가 내 인생에서 언제 행복했었지? 내가 누굴 만나서 행복했지? 내 세계관, 내 가치관은 어땠지? 이런 거를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적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구성에 들어가면은 글쓰기가 더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 무작정 앉아서 막 치지 마시고 주제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해서 답을 찾아보자.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자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낙서하고 적어보자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키워드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이 나는지 그 글에 대해서 그냥 내 마음에 낙서하듯이 한번 꾸미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쭉 그냥 적어보시고 한번 글을 써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써보신 다음에 이제 글을 또 좀 추려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만약에 코로나고 좀 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계속 내 경험만 쓰자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뭐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한번 좀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면은 늘 소망하던 꿈이나 하고 싶은 것을 떠올리며 막 생생히 써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로 해서 여행을 못 가는데 어디로 가고 싶다. 뭐, 뭐 시드니나 뭐 호주나 뭐 아니면 이런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은 뭐 어딜까? 아니면 뭐 책에서 봤는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그런 앨리스가 사는 그런 어떤 그런 책에 나오는 그런 것은 어떨까? 무엇이 보일까?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은 이런 건 이 글은 왜 써보시라 하면은 이게 상상력이 커져요, 이게. 좀. 내가 그냥 편협하고 사실적인 글만 쓰면은 요거밖에 쓰지를 못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쭉쭉 써보시면은 이 생각의 자체가 좀 커진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한번 좀 넣어놓은 그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찰하면서 쓰고 쓰면서 관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모든 게 글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 향상을 위해서는 한번 선배님들이 그냥 내가 지금 일상에서 오늘 뭐 주말에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만약 오늘 어딜 가신다. 저는 강의가 끝나면 밥을 먹고 오늘 본가에 갈 거거든요. 제 집이 광명인데 원래 지금 살고 있는 게 상봉동이에요. 근데 반대편에 있으니까 이제 오늘 그러면 집에 가니까 오늘 뭘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주변에 뭐가 보일 거고 분명 아까 이제 운전하면서도 갈 건데 그러면 차들이 많을 거고 어차피 뭐 강변북로 타면 또 한강이 보일 거고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또 적어보면서 이제 글로 옮겨 보는 거죠. 그 선배님들도 만약에 오늘 주말에 뭘 하겠다 그러면은 뭐 희정 선배 같은 경우도 뭐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오늘 뭐 아이들과 뭘 할까? 뭐 은지 대표님도 끝나고 자기 개발을 안 하고 오늘 애들하고 뭘 할까? 뭐 이런 것들을 뭐 민정 선배님도 오늘 그냥 나는 뭘 하지? 뭘 글을 쓰지? 이런 거를 일상을 관찰하면서 쓰고 또 쓰면서 관찰해 보자라는 그런 글을 한번 써보세요. 일상에 쓰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계속 답을 찾고 쓰다 보면은 글이 좋아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도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주제를 딱 정해주시면 그래도 기억이 안 나면 이 방법도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마인드맵이나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자는 거죠.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기 전에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학업이란 거를 지금 글을 쓴다고 했을 때 만약에 학업을 썼을 때 그러면 내가 학업을 계속 해야 될까 아니면 일을 계속 할까? 그러니까 이 글은 주제가 뭐였냐면 내가 지금 대학원을 가야 돼. 대학원을 이제 합격했는데 지금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붙었는데 지금 직장 생활도 너무 바빠. 그걸 두 개를 다 병행할 수가 없어. 그런 글인데 이제 두 개를 딱 그런 글을 써보는 거죠. 두 개 중에 학업을 했을 때 뭐가 좋을까? 이런 리스트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줬고 학업을 계속하게 되면은 아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쭉쭉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맵 맛이죠. 내가 쓰고 싶은 주제에다가 리스트를 적는 것도 있지만 이걸 했을 때 뭐가 더 좋을까? 그런 키워드를 계속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확장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그냥 한 줄씩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씩 살만 붙이면은 그게 글이 되잖아요. 리스트를 작성한다는 게 뭐냐면 주제를 정해놓고 내가 쓰고 싶은 어떤 키워드를 몇 개를 적어놓고 계속 그 리스트를 적어보는 거죠. 마인드맵이 뭐예요? 그 단어를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쓰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어떤 글을 쓸지 키워드를 적어놓고 그걸 목록을 적어가지고 거기에 살만 더 붙이면은 좋은 글이 된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느 특정한 대상에 글을 쓰기 전에 리스트를 작성해보고 대상을 정한 다음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를 연상해서 한 줄씩 적어보고 계속 마인드맵으로 가지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내가 어떤 글을 쓸지 살을 더 붙이면은 그게 하나의 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쓰기 향상을 위한 실천 연습 여섯 번째는 뭐냐? 잊고 있던 기억들을 다시 회상하고 새롭게 해상한 지금까지 삶을 확인한 과정이 글쓰기로 했었어요. 내 기억을 떠올려서 한번 계속 적어보세요. 인생에서 이미 결정났던 것들, 어린 시절의 꿈인 것들, 옛 친구와 우정, 여행기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떤 주제와 제가 드리면은 그거를 다시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그 기억들을 다시 회상하시면서 새롭게 해석하면 그게 지금까지 내 삶을 확인하는 과정이 된다. 그래서 그런 글들을 계속 또 써보셔라. 일곱 번째는 이런 글을 안 써보셨을 거예요. 아까 나와 대화하는 형식이 영혼의 대화라는 글이었거든요. 나 자신과 내적으로 나누는 대화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편지글처럼 이렇게 써보시라는 거 이렇게. 이런 책들이 많잖아요. 그 대화체로.
그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 책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해빙 책도 이렇게 돼 있죠. 인터뷰를 하고 그 작가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생에 보내지 못할 대상이 있다 그러면 편지를 한번 써보자. 뭐 일찍 돌아갔던 뭐 친구나 아니면 옛날에 못 잊던 뭐 첫사랑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봐도 감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글쓰기 향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꼭 여덟 번째는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단어를 갖고 만약에 예를 들어 비라는 주제를 드렸어요, 제가. 그럼 한 단어를 갖고 비라는 걸 갖고 장점, 단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뭐 가수 비도 좋고 그냥 흘러내리는 비도 좋고 그러면 보면은 만약에 비라는 게 있었지만 또 자녀라는 걸 만약에 쓴다 했을 때 자녀라는 주제를 딱 던져놓고 한번 딱 보면은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올 수 있죠. 지금 뭐 민정후배님 같은 경우도 큰애가 뭐 5학년을 했으니까 5학년이 지금 공부 성적이 어때? 뭐 그런 그 주제로도 쓸 수가 있고 지금 내 아이가 건강이 좀 아파. 어디가 아파. 뭐 그런 걸로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이성 문제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해서 한번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쓰실 때 뭐 자녀 딱 줬어요. 그럼 그 자녀를 갖고도 보면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렇게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만 써도 블로그에 하나씩 올라갈 수 있잖아요. 뭐 남자, 내가 아는 남자란 남자 건강, 뭐 왼수 남편, 뭐 이런 그런 글로 해가지고 하나씩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를 갖고 여러 가지 주제를 확장시켜서 글을 써보시는 것도 글을 쓰는데 실력이 올라갈 수 있다. 그건 한번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원래 오프라인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은 한 주제를 떠나서 5분 쓰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민영님도 아시지만 우리 방에서 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줬을 때 5분 안에 써봐라. 5분 글쓰기가 이거거든요. 그냥 떠오르는 데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3분 글쓰기는 너무 어렵고 5분 정도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게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면 이것도 되게 글쓰기 실력이 향상이 되거든요. 한번 이것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든지. 뭐 은지 대표님도 만약에 그냥 내가 앉아서 회사가 싫다. 왜 이렇게 일이 많을까? 이런 걸로 그냥 쭉 쓰시는 거예요. 5분 글쓰기라는 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글쓰기 시 가장 쉬운 방법 6가지 하고 공감 가는 글쓰기까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글쓰기 향상을 위해서 아까 그런 방법을 쓰자고 했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글을 쓰기가 가장 쉬운 방법은 딱 이거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남의 글 플러스 나의 글. 아까 말씀드렸죠. 책에 인상 깊은 구절을 쓰고 자기 생각을 써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일상의 독서다는 이혜진 작가님 책에서 제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생각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렇게 적어보면 10분도 안 걸려요. 책의 인상 깊은 구절을 쓰고 자기 생각을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블로그에 계속 한번 올려보세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블로그에 올리면 계속 블로그 일이 늘어난다. 그리고 이렇게 1번처럼 계속 쓰다 보면은 정말 내 글이 계속 길어져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만약 글이 안 써진다 하시는 분들은 책의 인상 깊은 구절을 보고 책 읽다가 거기에 자기 생각을 먼저 적어봐라. 그래서 블로그에 책 속 한 구절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한번 계속 적어보면 그것도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보세요. 구성 방식을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더 구성 방식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모든 글을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경험, 감정, 결론. 이거는 책 쓰기에 자기계발서나 에세이든 모든 꼭지에 들어가는 원고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때문에 글의 구성 방식을 이걸 갖고 한번 인용을 해보세요. 보세요. 처음에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자신의 경험을 쓰세요. 그거를 아까 어떻게 쓰자? 사실을 적고 묘사하자 그랬죠. 묘사가 어떻게 해요? 보이는 그대로. 그 다음에 감성적 묘사. 내가 슬프면 그 슬픈 상황에서 그대로 묘사를 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묘사를 한 다음에 내 감정이 어떤지 기록을 하자. 그 직접적인 슬프다, 기쁘다 표현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과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독자에게 그 독자가 어떻게 상상해야 하는지 그 감정을 느낀 서술을 하자. 그 다음에 경험과 감정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을 마무리를 하자. 원래는 경험, 감정, 결론이 제 최고인데 이 글이 너무 짧으면 중간에 다른 책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그 길이를 늘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인용이 많으면 요새는 별로 안 좋은데 경험, 감정, 인용, 결론 요 네 개로 일단 구성을 해보자.
구체적으로 더 알아볼게요. 보세요. 구성 방식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제로 있었던 내 경험을 쓰자는 거예요. 사건, 사람, 사물, 책, 영화. 지금 은지 대표님이나 희정 선배님도 이렇게 다 잘 쓰고 계세요. 은정 선배님도. 일단 내 경험을 제일 처음에 쓰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1, 2번에 개인적인 감정을 쓰자. 그 다음에 예시 인용을 써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나 핵심 주제를 갖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이어가면은 글을 쓰기가 가장 쉽다. 이 방법을, 이 구성 방식을 꼭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책 쓰기 원고도 쓸 때도 기본적인 방식이 되고요. 블로그 쓰실 때도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된다. 그래서 블로그에 글 쓰실 때는 A4로 한 장 정도고, 그 다음에 책 쓰기를 하실 때는 A4로 2장. 그렇게 된다는 걸 일단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글이라는 게 선배님들이 만약에 우리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 대전들 있잖아요. 막 2차 세계 대전이나 뭐 9.11 테러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갖고 와서 글에서 한번 써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세계 대전이 그럼 나치가 나쁘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뭐 글을 쓴다 했을 때 우리가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이렇던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9.11 테러 같은 건 어때요? 9.11 테러 이렇게 그 비행기가 들이받으면서 막 사람들이 떨어지는데 마지막에 왔던 문자가 뭐였어요? 가족들한테 사랑한다. 그러니까 가족 있을 때 가족들한테 잘하자. 이런 글을 쓰실 때 이런 예시를 갖고 와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이용해서 한번 글을 써보자. 그러면 그것도 나쁘지가 않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강사분들, 내가 지금 말은 잘하는데 강사로서 이렇게 뭐 강의나 이런 거 잘하는데 책을 못 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의를 하고 싶은 분들도 강의 자료를 만들고 책까지 연결시키는 방법은 이건 한번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는데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지금 이 글쓰기 책도 그렇지만 여기 땅 먹히지 말이 책 낼 때도 땅 강의 할 때 제가 책을 내서 강의를 한 게 아니고 강의를 먼저 하고 나서 마지막에 책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책을 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일단 강의 자료를 준비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서 실제 강의를 여세요. 그 다음에 실제 강의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하세요. 그럼 녹음하고 녹화를 한 거를 그걸 계속 듣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어, 글로 옮기세요. 글로. 녹취록 듣는 것처럼 글로 옮기세요. 그런 다음에 그 글을 갖고 책의 원고처럼 계속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강의안에 보면은 강의안마다 그 챕터가 다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강의 그 PPT자를 만들게 되면은 그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별로 소주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소주제가 다 나중에 그 목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땅 먹히지 말한 책을 그렇게 낼 수가 있었거든요. 실용서를. 그러니까 실용서를 낼 때는 일단 강의 자료나 이런 걸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을 먼저 모아 놓고 사람 모으기 힘들다 그러면은 뭐 남편이나 뭐 배우자나 아니면 뭐 주변 친구들 잠깐 모아 놓고 야 내가 이거를 만들었는데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하고 녹화를 하세요. 녹화를. 그다음 녹화 뜬 거를 영상으로 보든 음성으로 듣든 해가지고 쭉 써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끝까지 쓰시고 초고를 계속 수정을 하시면은 그게 책이 된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고, 다섯 번째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게 어쨌든 필사를 많이 하세요? 필사 많이 하시죠? 필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필사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거를 좋은 글을 그냥 아 글이 좋네 이게 아니라 필사를 했던 문장을 선배님들이 쓰는 내가 그 쓰는 글에다가 치환을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좋은 거는 그 문장을 갖고 와서 내 문장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햄릿의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걸 필사를 했었어요. 그럼 모방을 한 거죠. 그럼 그거를 제 글로 시켜가지고 강의를 듣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내 글에 인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치환을. 왜? 그 책에서 선배님들이 좋다고 필사를 했던 그 문장이 좋은 문장이잖아요. 그 좋은 문장을 모아서 내 글 쓰실 때 그걸 계속 갖다 쓰시면은 글이 더 세련돼지겠죠. 왜? 원래 좋은 문장이었으니까. 그럼 갖고 왔을 때는 나는 누구다. 그러니까 뭐 그 문장에
뭐 장석주 작가나 유시민 작가가 쓴 글이지만 거기에 주어를 원희정, 뭐 이민정 이렇게 바꿔가지고 쓰면은 그 글은 이게 어 뭐라고 그러죠? 저작권에 안 걸려요. 책도 보면 책 제목이나 책에 이렇게 책에 있던 그 문장을 갖고 와서 내 문장을 바꾸잖아요. 그건 안 걸려요. 그래서 필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글을 쓰실 때 그런 좋은 문장을 대입을 해가지고 많이 하자. 그래서 쓰자라는 얘기예요, 저는. 아시겠죠? 그리고 쓰기 전에 마음가짐을 바로 하자. 글을 쓰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어떤 글을 쓰자? 남을 도와주는 글을 쓰라는 거였어요. 이게 어떤 책에서 박상림 작가님의 책에서 나오는 거기 인용한 건데 기술이 아닌 마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타인을 대한 태도. 근데 그걸 저는 제가 이걸 하나로 합쳤어요. 우리가 글 쓰기 전 어떻게 하자? 남을 도와주는 글을 쓰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대할 때 따뜻하고 공감 가는 마음을 가지는 태도를 가지고 글을 쓰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선배님들이 이제 글감을 찾을 때 나는 글 쓰는데 글감을 못 찾겠어, 주제를 못 찾겠어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찾는 방법은 저는 제가 쓰고자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어떤 책에서 비슷한 책을 찾거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뭐 만약에 뭐 사랑이라는 뭐 이렇게 글을 주제를 드렸다. 그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사랑 칼럼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뭐뭐 칼럼 치시면 다른 분들이 썼던 그 사랑에 대한 주제를 썼던 다른 분들이 쓴 칼럼 글이 쭉 나오거든요. 그 글 중에 몇 개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읽어보면은 아 내가 오늘 이런 글을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감이 오시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갖고 내 얘기를 집어 넣어가지고 짜깁기를 하셔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로 아까 뭐라 했어요? 일상을 돌아보고 제가 일상을 관찰하다 보면은 일상에서 글감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글을 쓰려는 그냥 지나가면 다 그랬나 보다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끔 지나가다 보면 20대나 30대들 이렇게 그 연인들이 막 싸우는 모습을 이렇게 거리에서 가끔 봐요. 막 여자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고 남자가 막 빌고 있거나 아니면 남자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한참 봐요. 그럼 싸움 구경하고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뭐 왜 싸우지? 그냥 궁금해서 그냥 본 건데 한 번은 그렇게 구경하다가 어떤 남자애가 저한테 뭘 그렇게 구경 계속 쳐다보시냐고 이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일상에서 이게 글감이 된다.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제가 글감 같은 경우는 저는 따로 제가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감 노트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적어놔요. 적어놓고 메모를 보면서 이제 그 책 원고나 블로그 포스팅에 쓰는 이제 글과 프레임을 구상을 하고 그 자기 전에는 두세 줄 정도 쓰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글감을 찾는 거는 이런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일단 말씀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공감 가는 글 쓰는 법 한번 나눠보고 1주차는 한번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공감 가는 게 뭐예요? 공감이라는 게 맞아. 어떤 글을 썼을 때 읽었을 때 슬픔도 있고 웃음도 있고 지식도 흥미도 있고 어떤 글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읽었던 사람이 아 그래 맞아 나도 그랬었지 이렇게 하는 게 공감이잖아요. 그럼 이런 글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보세요. 공감이라는 게 같이 공감한다는 거잖아요. 글을 쓰실 때 그 글 내용에 남의 가치가 않네. 어떤 문제점이나 염려나 대책 마련한 그런 글을 써보자. 독자가 읽었을 때 남의 가치가 않다. 그런 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선배님들이 육아도 많이 하시고 결혼 안 하셨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 개발도 하시고 취업 때문에 고민도 많으실 거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런 누구나 우리 인생에서 겪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쓰자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를 쓰자는 거예요. 민정 후배님도 오늘 뭐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가치 있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글에다 써보자. 그리고 때로는 결론을 짓지 말라는 게 공감 가는 글이 그래요. 막 잔소리 같은 글 많이 쓰면 오히려 반감사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실 때 그냥 내가 결론을 짓지 말고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합시다 이런 글보다도 그냥 아 오늘은 다들 힘을 냈으면 좋겠다. 오늘은 코로나로 힘들지만 누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때로는 결론을 안 지으면 그거를 읽고 나서 거기서 이제 같이 또 공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공감하는 글쓰기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마찬가지인데 글이 좋아지는 방법 7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이 좋아지는 방법은 일단 군더더기를 없애고 화려한 미사용은 쓰지 마라. 그리고 문장은 어떻게 쓰자? 문장을 짧게 쓰자라는 얘기예요. 문장은 짧게 쓰고 길게 쓰지 말자. 그리고 글을 쓰고 나면 소리 내어서 읽고 어떻게 하자? 고쳐보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주제는 한 가지만 쓰자. 그리고 매일 조금씩 쓰자. 그리고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사용하자마자 뭐냐면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이렇게 그 서술을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뭐뭐 한다, 뭐뭐 한다로 끝났으면은 뭐뭐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한다. 이렇게 어미를 조금씩만 바꿔서 서술어를 문장을 계속 쓰다 보면 그것도 굉장히 좀 세련되게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내 경험이 들어간 이야기가 중요하다. 내 경험을 들어왔던 얘기를 쓰자는 거예요.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쓰자. 요 7개만 기억을 하셔도 글이 많이 좋아진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 글쓰기 팁 한번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프다, 기쁘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단어는 가급적 쓰지 마시고 또 나만 알고 있는 지시어는 절대 쓰지 말자. 그러니까 나만 아는 지시어가 뭐냐면 만약에 원희 선배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전문 분야의 그런 단어를 쓴다 그러면 그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것이다, 있었다, 뭐뭐 했었다 이런 어휘는 반복하지 마라. 아까 들었던 그 말이고요. 그리고 주제와 소재를 선명히 하라는 거는 내가 쓰고 싶은 주제는 한 가지 주제만 쓰되 그거를 선명하게 내가 하고 싶은 작가가 내가 하고 싶은 그 얘기를 선명하게 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메모하고 또 메모하라, 관심 없고 관찰하라. 아까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뭐냐면 내가 작가인데 작가가 쓰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되게 애매모호하게 쓰잖아요. 또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못 짓는 글을 쓰게 되면 읽는 독자도 감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쓸 때는 이 글이 맞다 안 맞다. 맞으면 맞는 쪽으로 쓰시고 확실하게 틀리다 그러면 틀린 쪽으로 쓰세요. 그래서 그렇게 분명히 해야 좋은 글이 된다. 그리고 접속어로 가감 생각하려면 면 접속어가 뭐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데 이게 접속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굳이 안 넣어도 말이 되면은 다 빼세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데 이걸 많이 넣으면 너도 별로 좋지 않은 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데 이런 접속어는 한번 읽어보시고 나서 말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문맥상 어쩔 수 없이 필요하면 넣는데 그걸 빼고 만약에 글이 말이 되면은 다 빼세요. 그게 더 좋은 글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자를 생각해라. 독자를 생각하는 글은 뭐다? 묘사하는 글이다. 묘사를 많이 하면 좋은 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글쓰기 어떠세요? 글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배님들이 지나갔던 그 기억들에 잊고 살았던 내 삶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이 글을 옮기다 보니까 지금은 그것 때문에 내가 되게 잘 성장했고 그래도 잘 견뎌왔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글을 계속 쓰시라고 하는 게 이런 잊고 살았던 내 삶을 발견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이 쓴 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사실 남이 잘 쓰건 못 쓰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난 나의 삶과 평범한 현재 일상 이야기에 선배님과의 가치를 부여하는 마음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쓰실 거죠? 지금처럼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냥 글을 쓰시면 됩니다. 잘 쓰는 글은 없으니까 뭐 여기 우리 또 몇 명 안 계시지만 여기 계신 다른 사람들 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읽고 이 사람은 원희정 선배님만의 그냥 그 삶이 있는 거고 우리 민정 후배님만의 그 삶이 있는 거고 윤서 씨에도 윤서 씨만의 그런 글이 있는 거고 각자의 그냥 스타일대로 쓰시되 남들한테 이게 뭐 나는 왜 이렇게 못 쓰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신만의 글을 쓰면 자신만의 향기가 난다. 진정성 있게 자신만의 글을 쓰면 그게 최고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신만의 글을 계속 지금까지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좀 잘 들어주면 감사하고요. 어떠세요? 한 분씩 좀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 원희 선배님은 혹시 요새 일주일 동안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오늘 강의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써보시니까 어떠신지 한번 소감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뭐, 네, 아니요, 강의는, 네, 좋네요. 그러니까, 저, 아니, 글쓰기는 진짜 저의 가장 못하는 부분이어서,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프로세스 보여주셨잖아요. 쓰고 싶다, 네, 쓴다, 네, 다시 돌아가고, 아, 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뭘 쓰고는 싶은데, 네, 이제, 써봤더니, 영 아니네? 뭐, 이렇게. 네, 맞아요. 저거를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밑줄을. 아, 네. 이제 뭐 많이 쓰지도 못하지만, 잘 쓰고 계시는 이게 네, 그러고 이런 있어요. 네, 아, 딱 첫 번째 줄에서 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냥 이렇게 계속 뭐 쓰다 보면 되겠지. 뭐. 그렇죠. 네, 매일 그래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힘을 얻고, 네, 네, 그냥 이제 마지막에 네, 이제 해주신 거 보면서 네, 네. 좀 그, 어떻게 틀을 잡아서 좀 써보도록 할게요. 이제 감사합니다. 일주일 됐는데 오늘 한번 해보시면서 계속 써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톡방에 계속 뭐 남겨주시면 또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같이 네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민정 대표님 오아시스 얘기 어떠세요? 글쓰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왜 어려웠다고 하죠? 제가 아까 그 마지막에 네, 접속사를 네. 가감하게 빼라. 그거를 못 지키고 있어요. 제 글을 보니까 접속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빼면 되죠. 저도 그거 예전에 어떤 분 책을 읽고 글을 쓸 때 접속사를 많이 쓰지 말라는 그거를 보긴 했는데 네, 짧게 쓰려다고 그러니까 그 문장을 짧게 쓰려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계속 접속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뭐뭐 안 했다. 뭐 그렇지만 네. 뭐뭐이다. 그러나 이렇게 쓰더라고요. 어, 근데 그거를 좀 많이 다른 책을 보면서 접속사를 빼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뭐 쓰시면서 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음, 우선 접속사를 빼는 연습을 하고 질문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잘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윤서 씨는 말씀 가능하신가요? 채팅으로밖에 안 되시나요? 아, 지금은 채팅밖에 안 되신다는 거죠? 기차라서.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올리신 거 그냥 한번 제가 말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어휘력이 잘 안 나와서 이 부분이랑 장황하게 말을 그래서 시간은 그 부분이 고민이라서 저는 장황하게 말했다고 하는 건 이걸 어떻게 고쳤냐면 지금도 저도 되게 말이 많아요. 저도 원래 TMI라는 투머치 토커 뭐 그런 사람이라 하는데 저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저는 제가 녹음을 해요. 그냥 그럴 때 제가 쓰고 싶은 건 녹음을 일단 해가지고 녹음을 한 다음에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그냥 계속 떠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들어보고 나서 거기서 가지를 쳐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면서 써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도 강의할 때 있잖아요. 강사들이 책을 낼 때 그 방법이 뭐냐면
강사들이 계속 강의를 하면 장황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의하게 되면은 말을 하다 보면 계속 살이 붙잖아요. 그게 장황하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녹음하고 그 녹음한 거 들어서 일단 써보고 일단 써보면은 이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계속 빼는 거예요. 장황하게 얘기했던 것들 다 빼고 그러면 줄죠 이렇게. 그럼 줄니까 그 준 게 이제 한 뭐 10줄 썼던 게 5줄까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글은 계속 빼는 작업이에요. 아까도 접속사를 얼마 쓴다 했는데 접속사를 빼는 작업인 거고. 그래서 한번 글을 좀 장황하게 이게 뭐 어휘력이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책을 더 읽으면서 고치면 계속 쓰다 보면 더 늘거든요. 근데 장황하게 말하는 거를 조금 이게 힘들다 그러면은 일단은 녹음도 좀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 생각나는 대로 그냥 쭉 쓰세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쭉 쓴 다음에 초고를 완성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썼다 지웠다 하지 마시고 쭉 쓰신 다음에 거기서 나중에 다시 한번 태고할 때 소리내어 읽으면서 이렇게 빼세요. 이렇게. 그럼 계속 줄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윤서 씨가 했던 그 글들이 거기서 또 빠지고 또 줄고. 그래서 그게 장황하게 말하는 게 생각나는 대로 일단 쭉 쓰시든가 아니면 녹음을 해서 한번 기록을 해보시든가 그 방법을 써보시고 일단 다 쓴 걸 갖고 소리내어 읽으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빼자. 그게 장황했던 설명했던 부분들이 필요 없을 수가 있거든요. 읽다 보면. 그렇게 빼다 보면은 양이 줄어요. 그렇게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영상은 이거 끝나면 바로 올려드릴게요. 왜냐면 유튜브에 생성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한 1시간 내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너무 간결해서 불친절한 것 같거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선생님. 그게 그러니까 그 너무 간결한 게 오히려 이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리는 거는 아까 묘사 방법 있잖아요. 묘사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애가 내 어깨에 뭐 이렇게 나를 뭐 백허그를 했다 만약에 우리 애가 좋아서 근데 그걸 한 줄을 그렇게 쓰신 거를 늘려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다가왔다. 근데 우리 애가 얼굴을 봤더니 뭐 되게 씩 웃고 있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배님하고 그 뭐 자녀분들하고 나눈 대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대화처럼 해가지고 소설책 보면 이렇게 쭉 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황 자체를 설명하듯이 이렇게 쭉 누리면 그게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5줄밖에 못 썼는데 그렇게 묘사하는 방법을 좀 익히다 보니까 글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면은 늘고 그다음에 아까도 감성적 묘사라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우리 애들하고 이게 행복하다, 기쁘다 이게 그냥 직접적으로 쓰지 마시고 내가 왜 기쁜지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쭉 길게 쓰시다 보면은 뭐 식탁에 뭐 라면을 끓였는데 뭐 김이 모락모락 나더라. 근데 한 접시를 덜어줬다. 이런 거를 그냥 쭉쭉쭉 이렇게 쓰시면은 그게 글이 이제 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은 분들은 그렇게 늘으시고 장황하게 좀 자기가 좀 길게 싶으다는 분들은 생각나는 대로 다 쓰신 다음에 줄이시고 그러면은 이제 글이 좀 계속 좋아진다라는 저는 그렇게 병행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지금 한 2주, 3주째 글 쓰기 슬럼프가 와가지고 지금 제가 글을 쓰려 그러면은 진짜 또 안 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막 답답하다는 거죠. 이게. 근데 매일 그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적정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 만약에 짧다고 느껴지시면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그 한글의 A4로 글자 그 10에 딱 한 장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 책 쓰기 원고로 쓰신다면 2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글을 쓰냐면은 보이시죠? 이게 제가 이제 지금 쓰는 그 새로운 원고 그 책이거든요. 처음 이제 그 공개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목차는 이렇게 제가 이게 다 블로그 글 쓰기 하면서 제가 목차를 그냥 글 그대로 원고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아까 얘기 들어서 다 있죠. 이렇게 하면 글쓰기가 쉬워진다. 뭐 해가지고 나의 글을 쓰자. 뭐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요게 지금 글자 크기 10에 보세요. 글자 크기 10에 160% 보이죠, 자간. 여기에서 요 한 장, 요 분량이 요 분량이 블로그 글에 딱 최적화되는 거예요. 칼럼이 딱 요 정도거든요. 우리 쓰는 그 신문 칼럼이나 인터넷에 그 칼럼 글이 A4로 딱 한 장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한 장을 블로그 글에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만약에 주제를 드리면
한 장 정도, 요 한 장 정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저는 여기다 써가지고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블로그에 붙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게 돼 있는 게, 요거는 제가 그 원고긴 한데,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블로그 글을 쓰실 때, 다시 한번 공유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 썼던 윈스턴 처칠의 독서법이라는 글이거든요. 저는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써요. 써가지고 쭉 한글에 쭉 쓰다 보면 저는 해시태그까지 일부러 다 걸어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거를 쓴 다음에 쭉 이게 지금 한 장 반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갖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블로그에 붙여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편집을 하거든요. 사진 넣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글에 쓰면 뭐가 좋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따로따로 다 해놓으면은 이걸 갖고 나중에 뭐 책 쓰기 하신다 그러면 책 쓰기 원고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전자책이든 종이책이든. 그래서 목차만 잘 짜가지고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권유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채팅창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고 많이 듣는데 그걸 아까 그냥 생각난 대로 쭉 쓰신 다음에 줄이는 연습을 하시고 희정 선배님은 짧게 쓴 거를 길게 쓰는 연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렸던 대로 하면은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대답이 됐나요? 윤서 씨도 대답이 됐나요? 채팅창에 뭐 어땠는지 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이제 우리 과정하면서 4월 6일까지잖아요. 아직 이제 초반이에요. 그래서 계속 쓰시면서 다음 주에는 제가 링크를 제가 초대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 거고 3월 20일 날 이제 어차피 그 아주 작은 성장님이라고 글쓰기 강의 거기도 할 건데 거기도 만약에 저희 초대할 수 있으면 초대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 다음 주에 27일 날 일단 2주차 강의를 할게요. 2주 뒤에 2주 뒤 토요일 날 이 시간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4월 3일 날 저희 이제 그 지금까지 썼던 거 총평하고 어떻게 썼는지 나눔하면서 마무리하고 또 뭐 재수강 하실 분 재수강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일단은 초반이니까 지금 아까 뭐 민정 후배님도 그렇고 희정 선배님도 그렇고 윤서 씨도 그렇고 다 이런 자기만의 그런 단점들을 한번 보완을 좀 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어렵다 그러면은 톡방에 조용하게 한데 톡방에다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나는 이게 어려워서 이게 나는 좀 힘들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질문을 계속 올려주시면 제가 같이 뭐 바쁘더라도 다 나눠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글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 그거는 제가 2주차 때 알려드릴 건데 너무 오래 텀이 생기다 보니까 오늘 한번 제가 그것까지 한번 그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원래 2주차 때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텀이 좀 생기다 보니까 2주차 강의 자료를 잠깐 요거 하나만 일단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문장 쉽게 쓰는 방법이 죄송해요. 보이세요? 첫 문장을 쉽게 쓰는 방법 한 2개만 한번 일단 알려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딱 받았을 때 그냥 선배님들 봤을 때 책에 나오는 인사병 구절이나 명언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 그 주제와 관련된 구절이나 명언 아니면 노래 가사, 영화 대사 같은 거 그걸로 한 줄 쓰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내 경험이나 이런 걸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쉽게 되더라.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하셔도 좋고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윤서 씨가 지금 어디 기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가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어딜 가고 있다. 그걸 처음에 쓰는 거예요. 그 주제를 맞게끔.
내가 가고 있는데 지금 멍 때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에 뭐가 있었다. 아니면 결혼식 날에 뭐 희정 선배님이 아니면 뭐 내가 처음에 뭐 결혼했던 날, 뭐 아니면 남편을 만났던 뭐 그런 특정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한번 그 주제가 주어지면 그거랑 비슷하게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사랑 뭐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갖고 한번 내가 첫 문장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 거를 한번 명언을 쓰든지 아니면 특정한 날에 쓰든지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소와 사람 관찰. 그러니까 어디에 간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을 봤다. 아니면 오늘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린다 아침부터. 이런 걸 쓰고 나서 쭉쭉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하루 그냥 내가 누구한테 전화가 왔다. 첫 문장을. 그거 아니면 나는 만약에 행복이란 주제 줬어요. 희정 선생님은 나는 행복을 싫어한다. 왜 싫어하냐?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첫 문장을. 난 행복을 좋아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이렇게 써봐도 되고. 첫 문장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그 단어 정의. 만약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줬을 때 사전을 찾아보니 행복의 뜻은 이렇다. 행복은 뭐뭐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잖아요. 첫 문장은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2주차 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2주 뒤에 거의 막 끝나갈 때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이것도 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질문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무리까지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 1일 뒤에는 한번 같이 또 제가 다른 내용을 한번 더 추가를 해볼게요. 마무리 잘하는 방법은 주제를 썼던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다짐이나 결심으로 끝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나는 이렇게 더 노력을 하겠다. 거기서 끝내도 돼요. 거기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한번 해도 되고 마지막에 거꾸로 이제 마지막에다가 명언 같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 그 내가 하고 싶은 주제와 연결시켜서 그 명언을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명언을 남겼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열심히 전진할 거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좋다는 거죠. 두 번의 반전의 묘미는 이건 좀 글을 더 써보시다 보면은 약간 비틀어서 이제 좀 글을 좀 뭐 재밌게 쓰실 때, 좀 유쾌하게 글 쓰실 때 뭐 이럴 때 이제 반전의 묘미 같은 걸 좀 주면은 좀 사람들이 한번 피식거릴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일단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동의 되셨나요? 네. 첫 문장은 그렇게 한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 제 강의가 원래 좀 사람들이 처음에 할 때는 뭐 8기, 7기까지는 한 10명, 9명 막 이 정도 오셨는데 뭐 이번 기수는 모르겠어요. 제가 홍보를 짧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는 이렇게 또 사람이 더 적으니까 더 이렇게 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더 좋네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혹시 질문 생각이 안 나시면 끝나고 나서 언제든 톡방에다가 글쓰기 관련되거나 뭐 그런 주제들은, 질문들은 올려주세요, 선배님들이. 아까처럼 첫 문장을 못 쓰겠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뭐, 그럼 제가 찾아가지고 그냥 제가 썼던 걸 다 정보라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뭐 이렇게 만났을 때 또 물어보셔도 되고. 또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뭐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끝낼까요? 오늘? 끝낼까요? 끝내자 1번. 계속 보자 2번. 대답을 안 하시지. 그냥 궁금한 거 하면, 생기면 톡에다가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톡에다가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선배님. 네. 그냥 지금 당장 막 다 이렇게 머리 아프시니까 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나가시면 오늘 강의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 톡방에 후기만 좀 짧게 좀 남겨주십시오. 피드백 좀 제가 나중에 제 SNS에도 후기 올릴 때고 후기 같이 쓰려고 하니까 뭐 오늘 그냥 네. 블로그 후기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쓰실 수 있으면 써주시고 그냥 나가시면 바로 그 저희 톡방에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후기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찍고 나서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후기 쓰실 때 그걸로 쓰세요. 제가 올려드린 걸로. 아니면 제가 올려드린 걸 그냥 알아서 모자이크 처리하셔도 되고요. 네. 일단 그렇게 하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톡방에 뵙고 다음 일정은 월 3월 20일 이렇게 연속성으로 가는 게 맞는데 좀 어쩌다 보니 좀 그렇게 돼서 양해를 좀 구하게 되고 일단 3월 27일 날 강의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아까처럼 질문 사항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많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사진 많이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후기 좀 남겨주세요. 네,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